최첨단 레이더가 하늘을 감시하고 고도로 정확하고 번개처럼 빠른 미사일이 대량으로 준비되어 적의 위협이 영공에 들어오는 즉시 요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에 러시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집중적인 작업 끝에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의 방공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밀한 공격은 드론과 미사일이 통과할 수 있는 틈과 통로를 만들어냈고 러시아의 자산과 기반 시설에서 방어막을 걷어냈습니다. 한때 철저히 보호받던 시설들이 이제는 취약하고 노출된 상태가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무기에 의해 전국 곳곳의 장소들이 폭파되고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방공망이 약해질수록 우크라이나의 타격은 더욱 치명적으로 변하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더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첫 해인 2022년에 처음으로 러시아 방공망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최전선 영토를 방어하고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아내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공격을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초기의 격렬함은 다소 가라앉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는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점점 더 다양하고 강력한 드론과 미사일을 설계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략 또한 발전하여 키예프의 지휘관들은 끊임없이 적을 능가하고 허를 찌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수백만 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의 레이더 시스템이나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러시아 방공자산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공격들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방공 시스템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고 손실되거나 파손된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손실이 누적되면서 러시아의 보유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휘관들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광대한 영토 곳곳에 더 많은 사각지대와 방어의 빈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해가 갈수록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며 점점 더 많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은 러시아 방공망을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에게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주로 장거리 드론에 의존하여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자산에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물류 허브, 레이더 시설, 그리고 대공 포대와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최전선 지역과 점령지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 지역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러시아 깊숙한 지역에서도 말이죠. 2026년 초에 발표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러한 공격의 효과를 요약하며 이 작전들은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들은 러시아의 다층 방공망의 통로를 열어주었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적진 깊숙이 안전하게 진입해 군사기지, 탄약고, 비행장, 그리고 기타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압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우위를 더욱 활용했습니다. 2026년 초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상대로 수십 차례의 새로운 타격을 가해 러시아의 자위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크렘린이 자랑하던 이른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시스템이라는 주장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러시아 S-300V 방공 시스템의 일부인 구 S-32M1 레이더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의 카푸스틴 야르 국립중앙군종 미사일 시험장에서 공격을 가해 탄도미사일이 조립, 정비, 시험되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3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S-400 트라이엄프 이동식 발사대와 부크 M3 방공 시스템과 같은 방공 자산에 대한 더욱 성공적인 타격을 자축했습니다. 이것들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며 기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 1분기에만 40건이 넘는 확인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25회의 공격과 발사 플랫폼에 대한 19회의 추가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 클레망 몰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표적으로 삼아 파괴한 모든 발사 플랫폼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크 M1, M2, M3 변형의 발사대와 수송 장전 차량을 포함한 부크 시스템 6대가 있습니다. 토르 M1과 M2 변형을 포함한 토르 시스템 5대, 그리고 극지방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매우 낮은 온도를 견디도록 특별히 설계된 희귀한 북극형 토르 M2DT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1과 S2 변형을 포함한 단거리 대공포 및 미사일,
판치르 시스템 5대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중 하나는 100kg, 즉 220파운드의 대형 탄도를 탑재한 우크라이나의 중량급 FP2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괴된 판치르 중 하나는 전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특한 모델로 벨라루스산 MGKT-7930 셰시에 장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OSA 시스템 2대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10,000가 넘지만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드론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키이우 드론의 비용 효율성을 다시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표적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S-300 시스템 최소 1대, 여러 대의 S-400 발사대, 바스티온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해안 시스템, 그리고 퉁구스카와 스트렐라 10과 같은 러시아의 단거리 시스템들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 시스템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지휘관들은 발사 플랫폼 몇 대를 잃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대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표적이 되어 파괴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방공 전문가 토마스 나기가 지적했듯이 크렘린이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술적 성공 후 충분히 쌓으면 그것은 이미 작전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건 발사 플랫폼들에 불과합니다. 몰린과 다른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들도 2026년 초 몇 달 동안 25개의 다양한 레이더 시스템, 이 파괴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S-400 방공 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92N6A와 92N6E 추적 레이더가 포함됩니다. 희귀한 9S15 인비로와 9S32M1 레이더도 제거되었습니다. 이 두 레이더는 모두 S-300V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S-350 비테지 시스템을 50N6E 다기능 레이더와 같은 레이더들도 마찬가지로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내부 레이더 계열의 여러 비싼 장비들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55ZH-6U 내보U와 1L-L119 내보 SVU, 가치는 $1억 달함. 그리고 포들렛과 카스토르2E2 저고도 레이더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여러 조기 경고 및 안티드론 레이더들도 파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P182 프리마, P18 테렉, SOPA2 등이 있으며 RSP10과 같은 항공교통관제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일부 레이더와 방공 플랫폼은 소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더 최신형입니다. 많은 장비가 러시아 영공 방어와 인프라 보호의 최적의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체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크렘린의 모든 선전과 S-400 비오케 M3 같은 시스템에 대한 자랑에도 불구하고 이들 플랫폼 중 어느 것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견딜 만큼 신뢰할 수 있거나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장비들을 더 많이 파괴할수록 우크라이나의 이점은 더욱 커집니다. 나기 씨는 이를 일종의 스위스 치즈 효과라고 설명하면서 아주 단단한 치즈지만 안에 구멍이 있다. 지금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딱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구멍이 더 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토어 에미 같은 시스템 몇 개를 파괴하면 러시아 방공망에 실제로 30, 60마일, 즉 50, 100km에 달하는 물리적인 빈틈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엄청나게 넓은 땅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되고 수백 대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타격 드론들이 거의 탐지되거나 격추될 위험 없이 적의 영공을 통과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저기 한두 군데 빈틈이 생기는 것은 나머지 방공망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듯이 지금은 한두 개의 빈틈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러시아 방공망에 수십 개의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속도를 유지하거나 더 높일 수 있다면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나기 씨는 지적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매달 40개의 시스템을 타격하고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러시아는 이 문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1년에 500개에 달하는 수치이고 그건 정말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도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이를 감당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어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깐 덧붙이자면 이런 종류의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을 잃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상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시스템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크렘린은 더 이상 원하는 모든 지역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가장 중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방어 자산을 재배치할 때 일부 지역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매우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 즉 나토 국가와의 국경에서 여러 대의 카스타이 E2 저고도 레이더 시스템을 철수시켜 우크라이나 전선에 더 가까운 곳에 방어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이제 자국 방공망이 국가 전체를 지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두마의원 안드레이 구릴요프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끊김없는 방공망을 운영할 수 없으며 대신 제한된 자원을 가장 큰 도시들과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데 할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이 이제 완전히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프랑스로부터 4++ 세대의 미라주 2005 전투기가 도착하는 등 공중전력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항공전자 기술로 무장한 이 전투기들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과 샤이드 공격 드론을 요격하는데 98%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이 전투기들은 탑재된 AASM 해머 유도 폭탄이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도움으로 적의 자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곧 스웨덴의 JAS-39 그리펜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펜은 매우 유연한 전투기로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으며 출격 사이에 단 15분 만에 재급유와 재무장이 가능해 최소한의 대기 시간만으로 다시 출격해 연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격 능력 측면에서 그리펜은 최대 사거리 125마일, 즉 200km에 달하는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투기를 전선에서 밀어내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을 위한 더 많은 통로를 여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에 더 큰 피해를 입힐수록 이런 전투기의 영향도 커집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신들이 보유한 무기를 활용해 적의 방공망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내내 수많은 러시아 군수공장, 기지, 탄약 저장고에 대한 치명적인 심층 타격이 있었다는 확인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월 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대 규모 탄약고 중 하나를 타격했는데 이 탄약고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50마일, 즉 900km 이상 떨어진 코스트로마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 네아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100번째 그라우 탄약고를 정밀 타격했고 이후 위성사진에는 현장의 수많은 화재와 폭발 흔적이 여러 시간, 며칠 동안 계속 포착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최대 15만 톤의 탄약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번 공격으로 수천 톤의 탄약이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번에는 보트킨스크 공장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00마일, 즉 1300km에 달하는 명확한 비행 경로를 최대한 활용해 장거리 플라밍고 미사일로 이 탄도미사일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크렘린이 보유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기들, 예를 들어 신형 극초음속 오레시니크 미사일과 RSM-56 블라바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3월에는 러시아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화력을 온전히 체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브랑스크 지역에 위치한 크렘니엘 마이크로전자 공장이 표적이었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 7기가 이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일부 S-400 방공 시스템에 필요한 칩을 생산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은 한 번에 러시아의 공격 및 방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들은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석유 항구, 정유소, 송유관, 물류 허브 등 다양한 목표를 겨냥한 수많은 다른 공격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공격들이 누적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방어력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비축구를 파괴하거나 미사일 생산 공장을 폐쇄하도록 만들 때마다 크렘린의 방어 능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레이더와 발사 플랫폼의 파괴는 더 많은 틈과 통로, 그리고 드론, 플라밍고 미사일, 기타 파괴적인 공중무기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점점 더 공지에 몰리게 되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집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인류 최대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죠. 이 나라는 수천 대의 전차, 수만 대의 장갑차, 그리고 엄청난 수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그 모든 방어수단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보고서도 이를 확인해줍니다. 러시아의 일원화된 구조와 많은 하위 조직들은 이 나라가 여전히 촘촘하고 비교적 정교한 방공 및 미사일 방어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새로운 시스템과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많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적의 드론과 미사일을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이제 적의 방공망을 포화시키고 레이더 화면을 혼잡하게 만들기 위해 드론 군집을 먼저 발사한 후 공격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순항미사일이 요격되지 않고 통과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매우 효율적인 드론 생산 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무인항공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방공망이 아직 어느 정도 건재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뿐만 아니라 제재로 인해 확실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RUSI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S-500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와 같은 가장 중요한 방공 장비를 만드는데 미국의 로저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인쇄 회로 기판과 같은 서방 도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할 때 얼티움 디자이너와 엔시스 같은 서방의 설계 프로그램도 사용합니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로 인해 모스크바가 이러한 부품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러시아 방산업체들이 예전처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급감하고 미사일, 레이더, 방어 플랫폼의 생산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의지와 능력, 그리고 열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측에 단 한순간에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속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적의 방공망에 대한 공격 빈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면 러시아가 이를 따라잡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방위 산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러시아인들 역시 드론과 미사일이 머리 위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다니고 러시아의 군사 및 석유 인프라를 하나씩 파괴하는 상황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산과 지역을 지킬 방어수단이 줄어들면서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어떤 곳을 지키고 어떤 곳을 그냥 포기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러시아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이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어떻게 초토화시켰는지,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푸틴의 수십 년 노력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러시아 군인으로서의 암울한 현실을 생생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군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지휘관들에게 잔혹하게 다뤄지거나 생존에 필요한 훈련, 장비, 방어구도 없이 자살에 가까운 돌격 임무에 투입되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꼭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주세요.